숫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이게 뭐냐고요? 미국이 최근에 원전 하나 짓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또 하나, 35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 원전 하나 짓는데 들어간 돈이죠. 7년, 240억 달러.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 사기를 완공한 시간과 비용입니다. 미국은 14년의 일기, 한국은 7년의 사기입니다. 저는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정책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세계 최초로 원전을 상용화한 나라, 원자 폭탄을 만든 기술 강국 미국이 이제는 원전을 지을 줄 모릅니다. 46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로운 원전을 착공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46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00조 원을 싸들고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래드 맥켄지입니다. 올해 53세,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명함에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라는 학위와 28년 경력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제 인생은 한마디로 원자력 그 자체였습니다. 1997년 여름, 25살의 저는 웨스팅하우스 본사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회사, 그곳에 입사하던 날의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신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절반 이상이 우리 기술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그 자부심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2012년 에너지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13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쓰고 무수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일은 대부분 방어였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미국 원전 산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거든요.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까, 어떻게 규제를 더 강화할까,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확장이 아닌 소극적인 관리였죠.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정치가 아닌 숫자와 사실로 판단하는 게 엔지니어의 본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냉철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완고한 현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 기술을 배워간 나라,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도입해서 쓰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 그저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기술의 복제품을 만드는 곳, 미국을 따라하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시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워싱턴 DC 포레스트빌 자택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내 제니퍼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으면서 워싱턴 포스트를 읽었죠. 그리고 8시 30분이 되면 차를 몰고 에너지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3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작지만 조용한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늘 쌓여있는 보고서들, 벽에는 MIT 졸업 사진과 웨스팅하우스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1979년 3월 28일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추모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절대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 공포가 미국 원전 산업을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2025년 봄까지만 해도 제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가끔 의회 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였죠.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가 15살 딸 에밀리의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는 거대한 위기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AI라는 이름의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개발에 뛰어들면서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IT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2024년 말부터 에너지부로 들어오는 보고서들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치가 매달 갱신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향으로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AI가 아무리 전기를 많이 쓴다 해도 미국이 감당 못할 정도일까 싶었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아닙니까? 셰일가스가 펑펑 나오는 나라인데 무슨 걱정이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 안일함을 박살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인구 8만 명의 소도시와 맞먹는다는 보고서를 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수백 개 더 지어진다는 계획을 보았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한 게 말이죠.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현재 발전 용량, 증가하는 수요, 노후화된 원전들의 폐쇄 일정,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통보였죠. 백악관에서 왔다는 얘기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에너지부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떴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라는 문구가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상사태요?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고 에너지 때문에 비상사태라니요. 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행정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죠. 2030년까지 미국의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려라. 당장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라.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4년 안에 10기요? 우리가 지난 원전 하나 짓는데 14년 걸렸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AI 패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21세기 미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그분의 판단이었죠. 그리고 AI를 돌리려면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그 유일한 답이 원전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좌우되고 석탄과 가스는 탄소 배출 문제가 있고 결국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전뿐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짓는다는 말입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예산은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경력의 베테랑인 제가 왜 이렇게 겁이 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원전을 지을 능력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사무실 책장에서 보글 원전 프로젝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008년 착공, 2023년 완공, 15년이 걸렸죠. 예산은 1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폭등했습니다. 그것도 원전 2기를 짓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고서를 뒤적이면서 저는 뼈아픈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숙련 인력 부족, 공급망 붕괴, 규제 지연, 설계 변경 반복,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력 문제였습니다. 원전 용접공의 평균 연령이 62세라는 데이터를 보았을 때 아찔했습니다. 62세요. 이분들이 은퇴하면 누가 원전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젊은 용접공들은 원전보다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위험하고 규제가 까다롭고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원전 현장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부품 공급도 문제였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특수 밸브와 펌프를 만들던 회사들이 46년 동안 주문이 없으니까 하나둘씩 문을 닫았거든요. 살아남은 회사들도 이제는 다른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전 부품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IT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원자력공학과 지원율이 바닥을 쳤습니다. 1970년대에는 최고 인기학과였는데 이제는 폐과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스리마일섬의 트라우마가 46년간 미국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은 겁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대통령은 10기를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지을 사람도 지을 회사도 지을 부품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만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설계도.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 손발이 없는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기밀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원전 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는 게 말입니다. 딸 에밀리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AI에 대해 배웠는데요. 챗GPT 같은 거 만들려면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대요. 미국은 전기 충분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미국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아, 아빠도 모르겠구나. 미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기업들에게 맡기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국 내 모든 건설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우텔, 플루어, KBR 같은 대형 건설사들 말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원전도 짓고 대형 플랜트도 지은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베우텔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최소 12년, 비용은 기당 400억 달러. 거의 웃긴 수준이었죠. 플루어는 아예 거절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작은 업체들은 더 솔직했습니다. 원전 지을 인력이 없다고요. 부품 조달도 불확실하고 규제 통과도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원전 지을 줄 모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원전 짓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해외는 어떨까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프랑스의 EDF는 어떨까? 하지만 프랑스도 자국 내 플라망빌 원전 건설에서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도와줄 여력이 없었죠. 일본의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사업을 대폭 축소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의 견적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러시아의 로사톰과 중국의 국영 원전 기업들은 기술도 있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지였죠. 국가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인프라를 적국에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6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진척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능력이 안 되고 해외 우방국들은 여력이 없고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상 불가능하다고요.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긴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토니 첸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에너지부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토니가 제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은 알아봤나? 한국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니,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한국이 미국 원전을 짓는다고? 말이 돼? 토니는 진지했습니다. 브래드, 편견 버려. 이것 좀 봐. 그리고 제 손에 보고서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넘기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뭘 했겠어. 우리 기술 가져다가 베낀 것뿐이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09년 수주, 2020년 1호기 상업 가동, 11년 만입니다. 아니, 실제 건설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총 4기를 지었는데 모두 예정 공기 내에 완공했습니다. 비용은요? 계약 금액 240억 달러 안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예산으로 원전 건설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글 원전은 14년 걸리고 350억 달러 들었는데 한국은 7년의 사기를 240억 달러로요. 보고서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UAE 서부 아부다비에서 270km 떨어진 바라카라는 곳이었죠. 기온은 여름에 50도를 오르내리고 물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악조건에서 한국은 해냈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두산중공업이 원자로를 공급했고 한국전력이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 아니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보고서가 과장됐거나 숨긴 문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보고서였고 UAE 정부의 검증을 거친 자료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그 보고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멍하니 있었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니요?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인데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토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서 봤어. 근데 토니, 이거 진짜야? 정말 한국이 이렇게 잘해? 토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래드,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그래서 직접 확인했지. UAE에 출장 가서 바라카 원전 봤어. 진짜야. 완벽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브래드,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나? 없잖아. 미국 기업은 못하고 프랑스, 일본은 여력 없고 한국이 유일한 답이야. 편견 버려. 편견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한테 편견이 있었나요? 저는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편견이었습니다. 실력을 보지 않고 과거의 이미지로만 판단했던 거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불러야 할까? 만약 한국이 미국 땅에서 원전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업계의 반발은 어떨까? 의회는 동의할까? 언론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요구했고 AI 기업들은 전기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6월 말 저는 장관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 한국 원전 산업 현황,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분석, 모든 걸 담은 보고서였죠.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떨렸습니다. 장관님, 대안을 찾았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인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맥켄지, 자네 정신 멀쩡한가?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기, 7년 완공, 예산 내 마무리. 미국의 보글 원전은 2기에 14년, 예산 초과 2.5배. 이게 현실입니다.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참을 보고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미국에서 할 수 있을까? 규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기반입니다. 우리와 호환됩니다. 그리고 공급망이 살아있습니다. 부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인력도 있습니다. 지난 46년간 계속 원전을 지어왔으니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일단 한국 측과 접촉해보게.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첫 단계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올까? 온다 해도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에너지 담당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협력 가능성 타진.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는 지금 밤일까요? 그곳에서도 누군가 원전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 관심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7월 15일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죠. 그날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역사, 현대건설의 프로젝트 이력, 두산중공업의 기술력.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정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일관성이었습니다. 46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원전을 지어왔다는 점이었죠. 고리, 한빛, 한울, 신한울 계속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양성됐고 공급망이 유지됐고 노하우가 축적됐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지켜온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였지만 너무 긴장돼서 잠을 설쳤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회의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화면에 한국 측 참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총 8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현대건설 김태준 상무입니다. 바라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었습니다. 김태준 상무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발음은 한국식이었지만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가슴에 작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리마일섬 사고 추모 배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스리마일섬 배지를? 김태준 상무가 제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우리는 미국 원전 역사를 존중합니다. 스리마일섬의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정치적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원자력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을 보여줬고 타임라인을 설명했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규제 환경은 UAE와 다릅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까? 김태준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우리는 웨스팅하우스의 제자입니다. 미국 원전 규제의 기원을 압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부품 조달은요? 미국 내에서 조달이 가능합니까? 김태준 상무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창원, 울산, 거제에 퍼져 있는 수백 개의 부품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6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원전 부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은 완벽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적 질문, 재무적 질문, 일정 질문,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기술 강국의 자존심, 웨스팅하우스 출신으로서의 자존심, 제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불러야 할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하지만 이성은 명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해답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에너지부 고위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간부가 반대했습니다. 한국에 맡기면 우리 기술이 유출됩니다. 또 다른 간부가 가세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반발할 겁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출될 기술이 뭡니까? 웨스팅하우스 기술은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가 판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요? 미국 기업들이 못 짓는데 무슨 일자리입니까? 원전이 안 지어지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목을 원전 14년 350억 달러, 한국은 7년 4기 240억 달러. 숫자가 답입니다. 하지만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출신 간부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도 이해했습니다. 저도 웨스팅하우스 출신이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네. 맥켄지 실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에 직접 가보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게. 실사단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반대파들이 가면 트집만 잡고 올 텐데요.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맥켄지, 자네가 팀장 맡게. 자네가 가서 확인하고 오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요?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을 잡고 방문할 시설 목록을 만들고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자로 공장, 창원 부품단지, 한국전력 본사, 그리고 가능하면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까지. 하지만 준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제가 가서 좋은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할까요? 웨스팅하우스 선배들은 저를 욕할까요? 8월 초였습니다. 출장을 2주 앞두고 회사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15년간 함께 일했던 제임스였습니다. 은퇴한 지 5년 된 70대 원로였죠. 브래드, 자네 미쳤나? 한국한테 원전을 맡기겠다고. 우리 기술을 팔아먹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못합니다. 제임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 정부가 풀어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제임스도 알았습니다. 규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업계 로비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났습니다. 에너지부, 한국 기업의 원전 발주 검토, 미국 기업들 반발. 기사는 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주도하는지 업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한국에 넘기느냐, 일자리를 빼앗기느냐. 댓글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이메일로 협박성 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매국노, 배신자. 집에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딸 에밀리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들었답니다. 내 아빠가 중국한테 미국 기술 판다며. 에밀리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사실이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아빠는 미국을 위해 일하는 거야.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팔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야. 하지만 에밀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 제니퍼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그만두는 게 어때요?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할 필요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니, 나는 엔지니어야. 옳은 일을 해야 해.
숫자가 말하잖아. 한국이 답이라고.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지식해요. 때로는 정치도 생각해야죠. 하지만 저는 정치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8월 20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실사단은 총 5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에너지부 직원 셋, 웨스팅하우스 기술자 1명, 그리고 의회 파견 참모 1명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자인 마크는 내내 부정적이었습니다. 브래드, 시간 낭비야. 한국이 뭘 보여주겠어? PPT 쇼나 하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월에 한국은 무더웠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현대건설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을 밝히는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한국의 원전에서 오는 걸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사가 시작됩니다. 두산중공업 공장, 부품업체들, 한국전력 본사.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바라카의 기적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비밀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미국을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일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실사 중단하라는 압력들이었죠. 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임스 선배였습니다. 브래드, 마지막으로 부탁하네. 돌아오게. 자네의 경력이 망가질 거야. 저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국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여기서 배워야 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비밀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일행을 만났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8시에 출발해서 경주로 가야 했습니다.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차에서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국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산과 들, 작은 도시들, 공장들. 미국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신한울 원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75%, 예정대로 2027년 완공 목표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지연은 없습니까?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개월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만회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입니다. 2개월 지연을 만회했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원자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두께 1.2m의 경납 건물벽이 서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음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접이 깔끔하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교과서적인 시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와 김치찌개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용접工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죠. 몇 년이나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용접공이 대답했습니다. 32년입니다. 고리 1호기부터 했습니다. 32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계속 원전만 지으신 겁니까? 네, 원전이 제 인생입니다. 아들도 용접 배워서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기술의 대가 전수. 아버지에서 아들로, 선배에서 후배로. 46년간 끊이지 않은 기술의 맥. 미국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울산 두산중공업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울산은 공업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즐비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자로 공장에 들어섰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공장 안에 거대한 원자로 압력 용기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12m, 무게 400톤의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UAE 바라카 5호기용입니다. UAE가 추가 발주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작기간 18개월, 품질 검사 324단계를 거칩니다. 원자로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용접 자국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용접 불량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0.01%입니다. 0.01%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공장의 평균 불량률이 0.5%인데 한국은 0.01%라고요. 50배 차이였습니다. 공장 바닥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46년간의 노하우가 쌓인 결과구나. 매일매일 원자로를 만들면서 기술이 진화한 거구나. 저녁에는 창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부품 업체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밸브 제조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 50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특수밸브는 전 세계 원전의 30%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원전 부품을 만드셨습니까?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1985년부터입니다. 40년 됐네요. 40년간 한 번도 안 멈추셨습니까? 네, 한국이 원전을 계속 지어줘서 가능했습니다. 만약 한국도 미국처럼 원전을 안 지었다면 우리 회사는 없어졌을 겁니다. 사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산업을 살렸구나. 46년간 흔들리지 않고 원전을 지은 게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완벽한 시공, 숙련된 인력, 살아있는 공급망,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브래드, 솔직히 놀랐어.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마크. 다음 날은 서울로 돌아와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관제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역의 모든 원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24시간 365일 감시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합니다. 화면에는 고리, 한빛, 한울, 신월성 원전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준 상무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상무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태준 상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김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였죠. 하지만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월급 봉투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릴 때 우리 선배들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김 상무가 가슴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김 상무가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당시 29살이었죠. 웨스팅하우스 기술자들 밑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는 인연이었습니다. 기술의 대를 잇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녁 환송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식당이었습니다. 한정식이라는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김치, 불고기, 갈비찜, 비빔밥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김태준 상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그리고 미국 동료 여러분, 우리의 협력이 양국의 미래를 밝히길 바랍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난 사흘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시공, 숙련된 인력, 살아있는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열정.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원전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46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것, 느낀 것, 확인한 것, 모든 걸 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둘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8월 말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에너지부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일주일 후 장관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46년간 끊이지 않은 기술의 맥, 살아있는 공급망, 숙련된 인력, 이것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신한울 현장, 두산 공장, 창원 부품사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공기, 예산, 품질,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월했습니다. 한 간부가 반박했습니다. 맥켄지, 자네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닌가?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수요? 저는 숫자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원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4년 350억 달러. 그리고 바라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7년 사기. 240억 달러. 이게 현실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의견은 뭔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일단 웨스팅하우스와 협의를 시작하게.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9월부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었고 로열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시공은 못했습니다. 한국은 시공은 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웨스팅하우스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9월 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제공하고 한국이 시공을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로열티는 협의했고 양측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회였습니다. 10월 초 상원에너지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섰을 때 긴장됐습니다. 방청석에는 업계 로비스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입니까? 안보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능력이 안 됩니다. 목을 원전이 증명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안보 문제 없습니다.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원전이 안 지어지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맥켄지 박사, 자네는 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저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살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28년간 원자력 분야에 몸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존심과 생존, 무엇이 중요합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것이 동맹 아닙니까? 청문회가 끝났을 때 일부 의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아내와 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에밀리가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10월 말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하이퍼그리드 프로젝트, 한국 현대건설 선정, 원전 사기, 총 사업비 240억 달러. 발표 다음 날 저는 백악관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로즈가든에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대사, 현대건설 대표, 그리고 저.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맥켄지, 잘했어. 자네가 미국을 살렸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서명식에 김태준 상무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김 상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뜨거운 악수였습니다. 김 상무가 속삭였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해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해냅시다. 미국과 한국,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에밀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 아빠가 영웅이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영웅은 한국 기술자들이야. 다음 날부터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두 이 프로젝트를 다뤘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완벽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건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의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 다음으로 조지아, 버지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기업과 하고 싶다는 겁니다. 11월 중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에 원자로 부품 공장을 지어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비판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부품사들도 줄지어 미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밸브, 펌프, 계측기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털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12월 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사례를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편견, 제 두려움, 제 깨달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배울 줄 아는 용기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2026년 1월, 드디어 텍사스 현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황량한 사막이었던 곳에 이제 대형 크레인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착공식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한국이 미국을 돕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현장에서 한국 숙련공들이 미국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용접하는 법, 배관 연결하는 법, 품질 검사하는 법. 46년 전 한국이 미국에게 배웠던 것처럼요. 한 미국 청년이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용접하세요?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습입니다. 46년간의 연습이죠. 현장 식당에서는 김치찌개가 제공됐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지만 먹어보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다고요. 3월이 되자 다른 프로젝트들도 시작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착공식, 조지아에서 계약 체결. 한국 원전 열풍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바라카의 성공, 미국에서의 성공을 보고 한국을 찾은 겁니다. K원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는 한미원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일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번은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김태준 상무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소주를 마시고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상무가 물었습니다. 브래드, 후회는 없나? 같은 미국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김 상무가 잔을 들었습니다. 브래드, 자네는 진정한 엔지니어야.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줬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김 상무님, 한국의 끈기를 배웠습니다. 46년간 포기하지 않은 힘을요. 5월, 저는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텍사스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브래드 박사님, 발음 좋아요. 딸 에밀리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한국 가고 싶어. 아내 제니퍼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응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7월,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원전 르네상스, 한국에서 배우다였습니다. 제 경험, 제 실수, 제 깨달음을 모두 담기로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 봄 출간 예정입니다. 이 책이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라고요. 9월, 바라카 원전을 재방문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4개의 원자로. 밤에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미래를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 미래도 밝힙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월, 텍사스 현장 공정률이 15%를 돌파했습니다. 일정대로입니다. 예산 내입니다.
한국의 온타임 온버짓이 미국에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해낸다고요.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제안했을 때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사과했습니다. 브래드,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함께 배운 겁니다. 12월 말, 연말 결산 시즌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송년회에서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맥켄지, 올해의 공무원상을 자네에게 수여하겠네. 저는 황송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니라고요. 한국 기술자들의 것이라고요. 46년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끈기가 만든 결과라고요. 202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텍사스 현장에서는 새해 첫날에도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자들도 함께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박사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5세가 됐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 30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지난 2년이었습니다. 편견을 깨트리고 진실을 마주하고 배우는 용기를 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브래드 맥켄지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과 미국을 구한 한국을요. 국경을 넘어선 기술의 연대.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혼자 자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줄 아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웠고 연습했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했고 배우지 않았고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역전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46년간의 땀과 눈물, 포기하지 않은 집념, 배우려는 겸손. 이 모든 것이 만든 결과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30년이면 텍사스 원전이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 전기로 AI가 돌아갈 겁니다. 챗GPT가 답을 내놓을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릴 겁니다.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한국의 기술이 있을 겁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텍사스 사막. 그곳이 21세기 에너지 혁명의 심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볼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요.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편견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세요. 배우세요. 함께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적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견을 깨트린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아야 합니다. K원전, K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